아니, 안 켰어. 자, 54쪽. 뭐 어쩌라고? 54쪽으로 해보자. 오늘은 페이지 54쪽입니다. 페이지, 이씨. 54쪽. 4쪽으로 해볼게요. 54쪽에 뭐가 실렸나 봤더니, 이제 소설이 좀 실렸군요. 한번 소설 한번 어떻게 하는지 놀아보세요. 자, 일단 4번에서 우리가 힌트를 좀 얻어야겠죠? 그죠? 4번 보기에서 힌트를 좀 얻어야겠어요. 보기에서 힌트를 좀 얻어보자. 자, 고향에서 형상화된 주인공 그의 유랑의 행로는 줄 쳐볼게요. 그의 유랑의 행로는 줄 쳐볼게요. 자, 그러니까 소설 속에서 그가 나오나 봐. 근데 얘는 그의 유랑의 행로래요. 유랑의 행로라고 했으니까 얘가 떠도나 봐. 그가 떠도나 봐요. 일제강점기에 수탈의 대상으로 전락해 있는 그의 참혹한 인생 그 자체를 표상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줄칠게요. 그의 참혹한 인생. 하지만 하나 더 있어. 새로운 생존의 길을 모색하려는 그의 삶의 모습 줄칠게요. 새로운 생존의 길을 모색. 자, 참혹한 인생이랍니다. 그의 유랑의 행도는 첫 번째 참혹한 인생이래요. 참혹한 인생이라고 했고요. 두 번째는 뭐야? 그걸 못 외우네. 방금 봤는데. 뭐라 했죠? 새로운 생존의 길을 모색. 새로운 생존의 길을 모색했답니다. 그러면 자, 일단 참혹한 인생이라는 건 얘가 그가 어떻게 할 거냐면 막 떠돌 겁니다. 막 오고 있어요. 자, 이건 다음 주 거. 상일이 저쪽에 있나? 저기 넘겨줘, 저기. 자, 54쪽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얘가 떠돌아요. 그래서 저거면, 우리나라 고향에 살다가요, 일본이 침략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요? 일본의 수탈이 시작됩니다. 수탈이 시작돼요. 그래서 고향을 떠돌 수밖에 없어요. 고향에 떠돌다가 뭐 어디가 잘 사냐 했더니요, 간도 가면 좀 살만하대요. 그래서 간도로 가서 또 삽니다. 결국 간도에서 또 실패하고 중국 여기저기 떠돌다가 실패하고 심지어는 일본까지 가는데 실패합니다. 참혹한 인생이네. 그럼 왜 새로운 생존의 길이냐면 조선에서 살기 힘드니까 어디를 가요? 간도로 가죠. 새롭게 살아보려고. 간도에서 실패하니까 새롭게 살아보려고 어디로 가냐면 일본으로 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생존의 길을 모색하는 거죠. 됐네? 오행. 그 다음 한편 이거 좀 글이 부드럽진 않네. 갑자기 내용이 바뀌었어. 한편 내용이 한꺼번에 바뀌었어요. 어디 볼게. 자, 고향에서는 줄칠게요. 우월한 입장에서 민중을 계몽하려는 지식인의 모습은 드러나지 않는다. 여기까지 칠게요. 요거 봐라. 자, 그러한 우월한 지식인의 모습은 드러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X 안 나오나 봐요. 자, 고향에서는 일제강점기 민중의 열악한 현실을 지식인인 나의 시선을 통해 포착했다며요. 그러니까 바로 지식인이 바로 누구야? 나군요. 그러면 인물의 정보들을 다 알려주네. 그는 유랑하고 있고요. 나는 지식인입니다. 그죠? 그런데 나는 어떤 우월한 지식인의 모습 그런 건 아니래요. 그게 무슨 말이었냐면 열악한 현실을 포착했대요. 그럼 나는 어떤 거냐면 첫 번째 열악한 현실을 포착했대요. 그러면 열악한 현실이 누구겠어? 그가 살아온 길을 포착했다고요. 그가 힘겹게 산다는 걸 포착했어요.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나는 그들과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그럼 뒤에가 초점이죠. A가 아니라 B는, A가 초점이 아니라 B가 초점이죠. 그럼 뒤쪽에 그들과 더불어 감정을 공유한답니다. 두 번째, 그들과, 그러니까 민중이겠죠. 그들과 감정을 교류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열악한 현실을 포착했다는 건 그와 같은 사람의 열악한 현실을 포착했고요. 그와 같은 사람들의 감정을 교류하고 있답니다. 됐죠? 됐냐? 자, 그러면
이건 지금 우리가 이제 수능 완성입니다. 수능 완성은 이렇게 나왔으니까 요거를 분석하면서 할 거야. 근데 어차피 EBS는 이제 우리가 이제 3학년 갈 거면, 연계 교재는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이죠. 근데 이게 50%밖에 안 나와요. 나머지 50%는 우리가 예측을 다 해내야 한단 말이야. 그럼 지금 나온 이런 책의 꼴을 보니까 예측이 좀 되겠어요. 우월한 지식인의 모습이 나오지 않는 소설이 이거래. 그러면 어딘가의 소설은 우월한 지식인의 모습이 있겠죠. 그잖아. 그게 있으니까 지금 없다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럼 우리는 초점을 이 책과 반대로 한번 배워볼게요. 우월한 지식인의 모습을 가진 놈을 찾아볼게요. 예. 자, 비교 한번 해보자. 어디까지 나오지? 여기까지 나오냐? 멈추고는 그냥 계속. 비교해보자. 자, 요번에는 뭐냐면, 아주 우월한 지식인이 있습니다. 자, 우월한 지식인이 있어요. 그래서 우월한 지식이라고 한다는 건 뭐냐면, 세상 모든 해결책을 다 알아요. 열악한 현실이 나오면 그것을 해결책을 알 수 있는 지식인이 있어요. 아주 똘똘이가 있어요. 걔가 현실의 어떤 개선 방향을 제시합니다.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거야. 마치 초등학교 선생님이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밥 먹을 때는 오른손을 먹어요. 우측 통행해요. 좌측 통행해요. 이따 물어요. 뭐 이런 거. 하나하나 다 알려주듯이 하는 그런 소설이 있을 거야. 그걸 찾아보자고요. 얘는 그게 아니래요. 그죠? 우월한 지식인이 현실의 개선 방향을 하나하나 제시하는 걸 이걸 우린 뭐라고 하냐면 이런 걸 계몽소설이라고 합니다. 계몽소설. 깨우쳐주는 소설이라고요. 그래. 찾아보죠. 으쌰. 찾아보자. 거시기가 썼던 거식입니다. 자, 이놈은 내용이 전반부와 후반부가 완전히 확연히 달라져요. 결이 너무 달라요. 자, 일단 전반부는 연애 소설입니다. 1920년대, 1910년대 후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연애 소설이랍니다. 근데 지금처럼 완전히 뭐 개방적인 그런 게 아닐 테죠. 그래도 이 당시에도 재밌는 게 뭐냐면 연애 소설의 가장 재밌는 건 뭐야? 연애 장면이겠죠. 그러니까 연애 소설이겠죠. 삼각관계겠죠. 삼각관계. 우리 또 소희가 또 한 건 하네. 삼각관계죠. 삼각관계. 왜? 알겠어. 또 신호등 들어왔네. 멈춰! 조소희가 멈춰 하고 있어. 자, 삼각관계입니다. 삼각관계. 그렇다고 해서 아침 드라마처럼 뭐 김치 싸대기 날리고 그런 건 안 나와요. 그런 건 안 나오고 진짜 삼각관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1920년 되면 아직 유교적인 봉건사회의 그런 모습이 좀 남아있어요. 그래서 가장인 부모가 너네 집에 딸 있냐? 우리 집에 아들이 있는데 야, 우리 크면 결혼하자? 하면 집안끼리 결혼하잖아. 그게 아직 남아있는 거야. 그래서 아빠가 그런 얘기를 하면 당연히 결혼하는 거야. 얼굴도 본 적 없어요. 그런데 이 소설에서는 왜 내가 아빠 말을 따라야 돼요? 뭐 이런 겁니다. 거부를 합니다. 거부를 해요. 또 내가 좋아하는 남자를 찾아서, 내가 좋아하는 여자를 찾아서, 사랑을 찾아서 가는 내용까지는 안 나오지만 거부한다는 자체를 봤을 때 바로 자유연애. 그래서 당시에는 이것 때문에 폭발적인 인기를 가졌대요. 그래서 이 소설이 다 팔려서 사람들이 구할 수가 없어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막 갔대요. 이 소설책 구하려고. 지금이야 뭐 인터넷에서 쏴주면 되는데 그때는 그랬답니다. 자, 이런 게 나왔고요. 후반부로 가면 갑자기 내용이 뜬금없이 갑자기 계몽소설로 바뀝니다. 갑자기 계몽소설입니다. 그죠? 뜬금없이. 어떻게 하냐면 남자 주인공 한 명이 여자 주인공 3명을 나란히 세워놓고 막 교육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못 사는 이유는 뭡니까? 안 배워서요. 못 배워서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르쳐야죠. 그럼 뭘 가르칠까요? 과학이요. 누가 하나요? 제가요. 이렇게 갑자기 뭐 이런 내용들이 막 나옵니다. 그게 마지막 후반부의 계몽소설 이 지점입니다. 자, 이게 전체적인 내용이고요. 인물도를 한번 소개해보고 여러분이 이 소설이 도대체 뭔가 맞춰보자고요. 우리의 남자 주인공은 영어 교사입니다. 이름을 딱 들으면 영어 교사겠구나 딱 알 수 있어요. 얘의 이름은
이 형식입니다. 이 형식이야. 그래서 얘는 영어 교사입니다. 영어 교사. 영어 교사. 얘는 일본 유학을 갔다가 영어를 배우고 영어 교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얘는 고아입니다. 그래서 누가 데리고 사냐면 박진사, 진사는 벼슬입니다. 박진사가 계몽운동을 합니다. 못 배운 사람에게 가르침을 주고 이런 사람이야. 고아니까 같이 데리고 키우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공부시키고 막 합니다. 그래서 막 성장해서 일본 유학까지 간 사람이야. 그런데 그 사람에게 딸이 있습니다. 딸이 있는데 너 나중에 크면 내 딸이랑 결혼해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 아빠가 시킨 일이고 얘는 어떻게 해서 양아버지가 박진사죠. 그러니까 아버지끼리 합의를 한 셈이야. 그죠? 그래서 그 둘 관계가 정략 결혼을 한 거야. 결혼을 약속한 거야. 그런데 일본 유학 가고 나서 이영식과 요 박씨 집안의 소식이 끊겨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학교에 부임해서 교사 생활을 하는데 누구를 만나냐면 이선영이라는 여자를 만납니다. 이영식은 맨날 공부만 해서요. 여자를 몰라요. 여자를 몰라. 그 다음 연애도 해본 적 없고요. 그 다음 여자를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선영이 미국 유학을 가야 돼. 근데 영어를 잘 못해요. 그래서 과외를 붙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3시간씩 이영식이나 옆에 앉아서 과외를 하는 거야. 근데 이선영이 너무 예쁩니다. 예뻐도 너무 예쁜 거야. 그냥 예쁜 게 아니라 그냥 조선인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 서구적인 미인입니다. 서구적인 미인이야. 그래서 이영식의 뇌에는 뭐가 들었냐면 다 이선영입니다. 가득 찼어요. 다 이선영이야. 그래서 뭐 수업하다도 갑자기 이선영 떠오르고요. 그 다음에 뭐 아주 다 떠올라. 그런데 어느 날 학교로 박영채가 찾아옵니다. 박영채가 찾아와요. 박영채도 예뻐요. 근데 얘는 조선 스타일. 얘는 서구적인 스타일이야. 그래서 이 박영채가 학교를 이렇게 운동장을 걸어옵니다. 걸어오면 어떡하죠? 사람들이 막 예쁜 사람 지나가면 난리 나잖아. 예를 들어서 그 남고, 성보고 같은데, 예? 그 앞에 전지현이 걸어 들어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성보 애들 막 그 창문에 매달릴걸? 막 매달려서 유후 막 이럴 거야. 그죠? 그런 정도입니다. 근데 학생만 그런 게 아니라 선생들도 난리 납니다. 와, 예뻐, 누구야, 막 다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얘가 누구를 오냐면 이영식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혹시 이 학교에 이영식이라는 선생님이 있어요? 라고 해요. 그래서 만나요. 이영식이랑 박영채랑 만났는데 서로 몰라요. 박영채도 이영식이라는 이름을 알고 왔는데 얼굴은 몰라요. 그러면서 이제 호구조사에 들어갑니다. 아버지는 누구시죠? 전 박진사. 옛날에 걔! 합니다. 그러면서 얘네 둘은 무슨 관계라고 했어? 정략 결혼을 했다고 그랬죠? 정략 결혼. 약속한 거야. 결혼을 약속해. 집안끼리 약속을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박영채가 얘기를 합니다. 박영채가 예뻐요. 엄청 예뻐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여기가 어떻게 해서 절반이 나눠집니다. 아까 이선영으로 가득 찼는데 이쪽이 이선영이라면 이쪽은 박영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머릿속에 다 팽팽합니다. 이건 대박이야, 대박. 완전히. 그죠? 서구적인 미인과 동양적인 미인이 다 내 앞으로 왔어요. 엄청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박영채가 설명을 합니다. 이영식이 아버지 뭐 하시냐 했더니 아버지는 계몽운동 하시다가 일본 놈들한테 잡혀갖고 깜빵에 들어갔어요. 이게 아유 어떻게 하냐 했더니 제가 옥바라지 하고 있어요. 아유 힘들겠다. 옥바라지는 어떻게 하냐 했더니 제가 기생이 돼서 옥바라지를 하고 있어요 라고 합니다. 그 순간 이 박영채 이 박자가 날아갑니다. 뿅 날아가요. 왜냐면 기생이 됐다고 하니까 왠지 거부감이 생기는 거야. 그걸 눈치챘는지 박영채가 얘기합니다. 제가 기생이 되긴 했지만 저는 항상 정절을 지키고 있었어요.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절반이 날아간 게 다시 절반이 일로 들어옵니다. 들어와요. 그냥 밀고 당기고 이러고 있는 상태야. 그러고 나서 박영채가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결혼해야 하는지 설명을 할 거잖아. 부모가 결혼하라고 했으니까 부모가 지금 깜빵에 있으니까 부모에게 효도하는 길은 부모가 말씀하신 걸 이행하면 효도하는 거라고 생각한대요. 그래서 부모가 저번에 말씀하셨던 결혼을 해야겠다 해서 왔다라는 거야. 그죠? 그랬더니 이영식이 어떻게 해서 혼란하죠. 왜냐면 이 절반을 잊을 수가 없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한 번에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기웃기웃합니다. 그러면 원래 이선영 없었으면 그랬을 겁니다. 아 맞아. 결혼합시다. 갑시다. 이랬을 텐데 그러지 못합니다. 그러지 못해요. 그리고 나서 이거 왜 줬어?
이거 뭐지? 현실에서. 몰라, 지워, 씨.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날 박영채가 다시 옵니다. 왜냐면 결혼할 사람이니까 어떻게 해요? 밥이라도 쌀까 해서 그 도시락 들고 옵니다. 근데 또 다시 창문에 매달립니다. 예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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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러고 매달려요. 그런데 이 학교의 교감이 문제입니다. 교감이 박영채를 끌고 갑니다. 끌고 가서 겁탈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 여기저기다 얘기하겠죠? 나 뭐야, 영채 어쩌고 저쩌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 학교의 이사장의 아들인 김현수가 다시 박영채를 끌고 가서 겁탈을 합니다. 그러니까 박영채가 어떻게 하냐면 유서를 씁니다. 유서서. 나는 당신과 결혼을 하기 위해서 정절을 지키고 있었는데 몸이 더러워졌으니까 난 더 이상 살 이유가 없다. 제가 잘못한 일이니 제가 목숨을 끊는 것이 맞아요. 뭐 이렇게 유서를 씁니다. 그리고 나서 이영식이 찾으러 갑니다. 유서를 썼더니 뭐 집으로 가서 자살을 한다니까 찾아가요. 그래서 평양까지 찾아가서 박영채를 찾았는데 이영식이 결국 못 찾아요. 그리고 일주일 만에 돌아옵니다. 돌아왔더니 대학감하고 김현수가 먼저 작전을 세웁니다. 만약에 이영식이 박영채를 데리고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박영채가 지적하겠죠. 제가 겁탈했어야 할 거 아니야. 그럼 또 일이 커지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박영채가 자살했어요. 그럼 이영식이 어떻게 했어? 나 박영채를 죽게 한 사람들의 원인을 찾으려고 막 난리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대학감하고 김현수가 먼저 작업을 합니다. 이영식은 5일간 결근을 했죠. 그죠? 학교에 안 왔잖아.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소문을 냅니다. 쟤 왜 결근한 줄 아냐? 기생 따라갔대.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 여학생들이 어머 숲새끼 막 이럴 거 아니냐. 그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 자의반 타의반으로 학교에 쫓겨납니다. 쫓겨나요. 그때 이선영 집에서 연락이 옵니다. 그때 너 과외하던 그 선생님이 어떠냐? 저도 좋아요. 저기 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서 아버지가 그럼 결혼해. 어차피 미국 유학 갈 건데 잘됐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둘이 약혼을 합니다. 왜냐면 이영식은 박영채가 죽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선영과 약혼을 하게 됩니다. 지금이 안 그렇지만 옛날에는요. 결혼을 하려면 약혼하고 1, 2년 뒤에 결혼. 이게 아주 그냥 룰이야. 일종의 룰이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미국 유학기를 떠납니다. 미국 유학기를 떠나면서 기차를 타고 이제 비행기 있는 대로 배 있는 대로 가는 거야. 자, 그런데 그럼 박영채는 어떻게 됐냐? 박영채는 죽으려고 합니다. 죽으려고 평양에 가려고 기차를 탔어요. 그래서 웁니다. 슬퍼 울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 김병욱이라는 남자 아니고 여자입니다. 김병욱이라는 여자는 얘는 뭐 하느냐면 악기를 다루는 사람입니다. 기생 아니고요. 악기를 다루는 사람이야. 옆에서 여자애가 울고 있으니까 왜 울어요? 물어봐요. 그랬더니 왜 울어요? 뭐 하고 있는 거야. 한참 기싸움을 하다가 박영채가 얘기합니다. 여차에서 백악관 개새끼, 여차에서 김현수 개새끼 얘기를 해줘요. 그랬더니 김병욱이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물어봐요. 그랬더니 박영채가 내 몸이 더러워졌으니까 내가 죽어야죠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김병욱이 왜 죽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아야죠 막 얘기해요. 그때 박영채가 깜짝 놀랍니다. 박영채는 유교적인 봉건 그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게 정답이냐면 만약에 이런 상황이 된다면 여자가 제 몸을 제대로 간수하지 못했으니까 죽는 게 어쩔 수 없죠. 안타깝지만 빨리 죽어주세요. 이게 정상적인 답인 거야. 근데 얘가 뭐라고 해요? 왜 죽어요? 살아야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깜짝 놀랍니다. 자기가 예상했던 답과 다른 거야. 그때부터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김병욱이 그럼 왜 그 사람과 결혼을 하려고 합니까? 아빠가 얘기했어요. 아빠의 말을 따르는 게 바로 효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혼해야 돼요. 해요. 그 사람을 본 적이 있나요? 물어봐요. 아니 어릴 때 보고 지금 한 번도 못 봤는데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어릴 때와 지금의 그 사람은 어때요? 물어봤더니 어릴 때와 다르게 조금 거리감이 있어 보여. 뭐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면 아까 했잖아. 기생이 됐다는 얘기하고 이선영이라는 애가 있고 하니까 좀 멀어졌겠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그럼 당신은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과 왜 결혼할 생각을 하냐 얘기해요. 아버지가 시켰으니까요. 당신의 몸은 아버지 게 아니잖아요. 자신의 삶을 살아야죠. 막 얘기합니다. 당신은 여지껏 이영식은 사랑하지도 않죠. 얘한테 마음을 준 적도 없잖아. 그러니까 헛개비와 사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헛개비가 아니라 진실된 사랑을 해야 합니다. 라고 김병욱이 알려줘요. 그러면 어떻게 진실된 삶을 살 수 있나요? 참 삶을 살아야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참참이 뭔가요? 자신만을 위한 삶이죠? 맞아요. 참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다시 정신을 차려요. 그래서 이래 둘이, 얘는 어디냐면 악기를 다루는 사람이라 했죠? 그래서 일본으로 유학 갑니다. 일본 유학길입니다. 하필이면 같은 기차를 탔습니다. 그래서 제8호차에 이영식과 이선영이 탔다면, 만약에 7호차에는 박영채와 김명웅이 탄 거야. 그 기차를 타면 거기만 앉아있냐? 아니지, 왔다 갔다 하잖아. 그래서 만납니다. 묘하게 삼각관계가 쓱 되겠죠. 그죠? 여기까지가 전반부. 자, 이제 후반부로 갑니다. 기차가 달렸는데 갑자기 삼랑진이라는 역에서 기차가 멈춥니다. 왜냐면 홍수가 났어요. 홍수가 나서 기차 길이 없어졌어. 그러니까 기차가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보수 작업하는 동안 내려요. 이 4명이 내려요. 안 되겠다. 삼랑진에 왔으니까 우리가 참을 수가 있냐. 우리가 명색이 지식인인데 우리가 수재민들을 도와주자. 삼남진 수재민 돕기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도울까 했더니 음악회를 열자. 좋아. 음악을 하잖아. 음악회를 합니다. 띵가 도와 해요. 그러고 나서 얘네 둘이 어떻게 써? 돈 주세요 돌아다닙니다. 돈을 좀 많이 벌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써? 수재민을 도와줍니다. 그때 갑자기 이 새끼가 여주인공 3명을 놓고 교육을 시킵니다.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못 살죠? 교육을 못해서요. 어떻게 해야 되죠? 가르쳐야 돼요. 무엇을 가르치나요? 과학이요. 힘들어. 이렇게 교육을 시킵니다. 교육을 시켜요.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써? 마지막에 쭉 끝난다는 게 이 내용입니다. 시험은 어디가 많이 나오냐면 여기 지금 삼랑진에서 이영식이 얘네 3명을 듣고 뭐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과학을 가르쳐야 되죠. 교육해야죠. 이 부분이 잘 나옵니다. 이 글의 제목은 뭐예요? 삼랑진. 아니에요. 정략결혼. 아니에요. 야. 뭐? 맞아요. 아니에요. 조성키. 민중요? 아니요. 앞에 안에서 얘기했더니 목젖이라고 하더라. 뭘까요? 조선의 열악한 현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뭘까요? 쓰지 마요. 무정. 뭐? 맞아요. 무정입니다. 무정이라는 건 정이 없다는 거잖아. 아무것도 없는 거. 즉 조선에 아무 생각 없어요. 조선의 열악한 현실입니다. 조선의 열악한 현실을 상징하는 거고요. 작가는 누구예요? 그죠? 런닝맨에 나왔던 일이죠? 뭐냐면 이광수입니다. 이광수의 무정입니다. 이광수의 무정은요, 시험은 아까 나오면 모의고사 같은데 여기 좀 나오거든요? 근데 이광수가 친일 색채가 좀 진하죠? 그래서 시험 문제를 내면 좀 껄끄럽나 봐요. 좀 껄끄럽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잖아. 그러면 뭐 친일파가 아닌 작품으로 한번 또 찾아보자고요. 친일파가 아닌 작품으로. 그만큼 지울게요. 자, 이번에는 뭐 김나 왜 그래? 뭐야? 거시기가 쓴 거식 찾아보자. 자, 이번에는 인물도로 해볼게요. 이거 뭐 크게 뭐 어려운 소설은 아니고요. 내가 얘기하면 여러분들 많이 들어본 겁니다. 한 번쯤 배웠어요. 한번 볼게요. 뭐 극장이냐 이씨. 이것들이 뭐 이야기 나오니까 막 이제 뭐 뻥튀기 먹고 난리 났구나 이것들이. 아주 조금 있으면 눕는 침대 갖고 오겠어 이것들. 이런 젠장을. 자, 요번에 주인공은 누구냐면 박동혁입니다. 박동혁. 동혁하면 왠지 잘생겨 보이지 않냐? 박동혁입니다. 얘는 농촌 개몽운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농촌 개몽운동을 하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최영신이라고 있습니다. 얘도 농촌 개몽운동을 합니다. 근데 마을이 달라요. 서로 마을이 달라요. 농촌 개몽운동을 해요. 근데 얘네들은 언론사에서 하는 어떤 강연회에 같이 참여해요. 그러면서 서로 안면을 텄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서로 간에 편지를 주면서 마음을 열어갑니다. 서로 처음에는 일을 도와주는 거. 이 당시에 SNS 없잖아. 편지를 씁니다. 얘는 같은 농촌 계몽운동이지만 어떤 거냐면
농촌 개조 사업을 합니다. 농촌을 완벽하게 바꿔버리는 이런 걸 한다면 채영씨는 한글 강습, 꼬마들 데리고 나서 한글 강습을 시키는 이런 역할을 해요. 서로 간에 편지를 주면서 서로 도와주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 어느덧 하트가 생깁니다. 하트가 생겨요. 하트가 생겼는데 채영신이 아프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우리의 박동혁이 참을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 채영신의 마을로 갑니다. 그래서 지극정성으로 병간호를 해줍니다. 그런데 농촌 개조니까 원래 있던 걸 완전히 드러내서 완전히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기득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해서 지금이 편한 거야. 이게 싫어. 그래서 박동혁이 싫었는데 장군이 집에 없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 강기천이라는 기득권자가 잘됐다 이놈, 요놈 없을 때 내가 다 뒤집어 버려야지 합니다. 얘가 부정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 전체 농촌 개조하고 있던 그런 것들을요 다 부셔버리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동혁이의 동생인 동화가 뭐 이런 새끼가 다 있어! 불질러 버립니다. 방화를 합니다. 아주 과격하군요. 너 쓸데없는 사람 태워버린다 뭐 이런 거야. 그러니까 동혁이가 이제 병간을 맞추고 집에 왔더니 경찰한테 동화가 잡혔네. 그래서 어떻게 해서 박동혁이 이 문제는 지금 이렇게 싸우는 거였잖아. 그래서 다 내 잘못이다 라고 해서요 박동혁이 내가 시켰다 라고 해서 박동혁이 깜빵에 들어갑니다. 깜빵에 들어가요. 박동혁이 깜빵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했어요? 우리 채영신이 어떻게 해서 옥바라지를 해야겠죠. 그죠? 지극정성으로 옥바라지를 하십니다. 그와 더불어 한글 강습도 열심히 하셔요. 결국에는 채영신은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과로사로 죽어요. 그래서 박동혁이 깜빵에서 나와서 채영신 만나러 달려갔더니 묘비가 있습니다. 그죠? 과로사로 죽었던 그런 내용인데 시험이 나오는 지점은 어디가 시험에 나오냐면 여기 한글 강습하는 지점이 시험에 나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요만한 교실인데 채영신은요 꼬마 애들이 몰려와요. 한글이 재밌다고. 그래서 150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일본 순사가 이거 너무 꼴보기 싫은 거야.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없애버려야겠다 생각에 한 번에 없애버리면 반감이 심하잖아. 그래서 150명이지 절반만 해. 요즘 코로나 심해. 절반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절반으로 해야 되는데 채영신 생각할 때 너는만 못생겼으니까 넌 나오지 마 이 새끼야. 넌 이쁘니까 나와. 이럴 수 없잖아. 그러니까 어떡하지 생각하다가요 문 앞에다가 줄을 거놓습니다. 이렇게 줄을 거놔요. 그래서 선착순 먼저 오는 사람부터 선착순입니다. 근데 꼬마애들이 어떻게 줄이 있으니까 신나잖아. 그거 막 여기 깽깽이로 넘어가기도 하고 넘어가다 엄마 이거 어떻게 해요? 막 난리를 칩니다. 그래도 채영씨는 가만히 세봅니다. 한 명, 나갔네? -1. 한 명, 두 명, 세 명, 두 명, 한 명, 왔다 갔다 하니까 이 새끼들이. 그래서 세다가 80명이 딱 됩니다. 그 순간 문을 탕 닫아요. 그때 81번째인 애가 깜짝 놀랍니다. 선생님 왜 닫아요? 너는 더 이상 배울 수 없어. 열어줘요. 아까 이따가 내가 나갔단 말이에요. 저 새끼보다 일찍 왔단 말이에요. 막 따져요. 안 돼. 넌 배울 수 없어. 꺼져. 흑흑흑흑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80명이 앉아있으니까 친구들이 쫓겨났으니까 다 웁니다. 나보다 먼저 온 애가 나갔어요. 막 울어요. 선생도 막 울어요. 우리가 울면 어떻게 같이 배우도록 하자. 자, 이건 뭐야? 귀여워. 해요. 근데 어디선가 귀여워 소리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창문을 이렇게 봤더니 창문에 있는데 이렇게 봤더니 이 꼬마애들이 나무에 매달려요. 나무에 매달려서 눈도 좋아요. 이거 다 보여요. 칠판 이게 보여요. 와우 귀여워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채영신이 나가서 창문을 활짝 엽니다. 그래 우리 다 같이 배우는 거야.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열었더니 한 놈이 아니야. 다 매달려 있어. 다 매달려 있어. 그래서 채영신이 합니다. 귀여워! 그러니까 귀여워! 뭐 합니다. 제발! 뭐 합니다. 그래서 내용이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이 글의 제목은 뭐예요? 상록수. 맞아요. 상록수였어요. 상록수. 그러면 작가는 뭘까? 박세리? 상록수. 하하? 두 글자예요. 두 글자. 강대. 아니야. 누구? 신훈. 맞아요. 시문입니다. 시문의
상록수였습니다. 시문의 상록수. 자, 이거 힘들어. 자, 그러면 4번을 했지요? 선택지 1번 좀 볼게요. 선택지 1번. 4번의 선택지 1번. 자, 나가 그에게 아마 노동수법서라는 것이 있겠죠. 라며 응대한 것에서 민중이 처한 현실을 헤쳐나갈 방법을 제시하고자 하는 계몽적 지식인의 모습 줄칩니다. 이게 누구야? 이게 이광수의 무정. 이게 시문의 상록수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현진건의 고향에선 이게 없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없는데 이게 있는 건 이광수의 무정에서 누구야? 바로 이영식을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서 누구야? 박동혁과 최영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시문의 상록수는요, 실존 인물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최용신이라는 여자가 있대요. 최용신이라는 실존 인물이라고 합니다. 근데 뭐 중요한 사람은 아니니까 굳이 그것까지는 알 필요 없고, 다음 중 시문의 상록수의 배경이 된 사람은 1번 최용신, 최용수 이런 거 안 나오니까 그것까지는 할 필요 없고, 그렇다더라 이런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다시 그러면 이제 이 글이 소설이죠. 소설은 어떻게 시험에 나오는지 한번 체크하고 배운 듯 하지만, 자, 얘는 소설입니다. 소설. 소설은 어떤 문학이야? 소설은 갈등의 문학입니다. 갈등의 문학이죠. 시는 정서의 글이죠. 그러니까 시는 시험 문제가 뭐가 나오냐면 정서를 물어봅니다. 행복하니 아니니 이런 거 물어보는 거야. 근데 소설은 갈등의 문학이니까 시험 문제는 뭐가 나와? 갈등이 뭐냐? 이거 물어볼 거야. 됐죠? 그 문학 장르의 특색을 물어보는 거니까. 그래, 알겠어. 그러면 첫 번째, 소설을 하려면 갈등의 유형을 알아줘야겠구나. 소설을 한다라는 것은 갈등의 유형을 알면 시험 문제를 푸는 거야. 그러면 첫 번째, 갈등은 나 속에, 내 속에 내와 나와 내가 갈등하죠? 천사가 딱 나와서 공부를 더 해야겠어. 악마가 나서 야 진짜 이제 10분이 다 되잖아. 쉬어야지 이 새끼야, 쉬어야지. 아니야, 애들은 공부를 시켜야지. 아니야, 너 먹고 살아야지. 재수생활 더 만들어야 돼. 이런 천사 악마들이 갈등을 하겠죠. 그죠? 이런 게 뭐냐면 내적 갈등이겠죠. 이런 내적 갈등도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인물과 인물이 싸울 수도 있고 인물이 사회와 싸울 수도 있고, 그렇죠? 이런 걸 우리 뭐라고 해? 외적 갈등이라고 하죠. 근데 시험은 내적 갈등을 찾으세요 이런 시험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갈등의 문학이니까 갈등이 뭐냐라는 것만 물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찾는 거냐면 인물의 심리를 통해서 추측합니다. 심리를 통해 파악해야 합니다. 내적 갈등은 당연히 인물의 심리에 따라서 나타나겠죠. 그죠? 외적 갈등도 인물의 심리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내가 철수가 너무 싫어. 그럼 어떻게 해서 째려보거나 아니면 말을 거칠게 하다든가 이런 심리가 담겨 있잖아. 그래서 소설은 인물의 심리가 나오면 무조건 밑줄을 칩니다. 인물의 심리가 조금이라도 더 나왔다. 그럼 무조건 치는 거야. 소설은요. 왜냐면 1번 문제 한번 봐봐. 1번. 그게 갈등의 유형을 묻는 건데 문제들이 다 어떻게 풀 수 있는 거냐면 심리를 통해서 푸는 겁니다. 반감이 있다란 둥, 뭐 좋다란 둥 그런 말 나오죠. 그죠? 자, 그렇게 찾는 거고. 다음 두 번째. 그럼 그 갈등의 문학이 소설이라면 갈등하는 인물이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인물의 정보를 찾아야 합니다. 갈등하는 놈이 있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인물의 정보를 찾아야 돼. 그러면 인물의 정보가 나오면 무조건 밑줄입니다. 무조건. 예를 들어서 뭐 소장농이라든가 뭐 했다는가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정보들, 쫓겨났다는가 뭐 이런 정보들이 나오면 쓱쓱쓱 밑줄 치는 거야. 그럼 당연한 말이지만 뭐 철수와 영희가 나오면 한 번만, 등장인물이 나오면 한 번만 동그라미를 친다고 그랬죠. 등장인물은 철수구나. 그러니까 철수에 대한 인물의 정보를 찾아야지. 인물의 정보, 심리도 찾아야지. 이렇게 따라가는 거야. 영이 나오면 영이 한번 체크하는 거야. 됐냐? 그 다음 세 번째, 소설에서 서술상 특징을 물어봅니다.
시 같은 경우는 시를 물어보면 영탕적 표현을 통하여 비유적 표현을 통하여 있단 말이라면 소설은 대부분 시점 문제입니다. 얘는 대부분 시점입니다. 그럼 시점은 뭐가 있어요? 1인칭과 3인칭이 있죠. 1인칭과 3인칭을 나누는 기점은 뭐예요? 나. 오예! 나가 있으면 1인칭, 나가 없으면 3인칭이죠. 됐냐? 다시 1인칭은 두 가지가 있어. 뭐? 주인공 시점이 있고 관찰자 시점이 있죠. 두 개를 비교하는 거 뭘 통해서 할 수 있어? 인물의 심리입니다. 인물의 심리. 그러면 주인공은 나는 내 심리를 내가 제일 잘 알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뭐 있어? 얘는 여기까지 안 나오는데 얘는 심리 묘사가 있어 없어? 있어요. 얘는요? 없어요. 심리 묘사가. 자, 똑같아. 3인칭은 두 개 있어. 뭐 있어? 관찰자. 오케이. 관찰자 시점이 있고 하나 더. 그렇죠. 전지적 작가입니다. 전지적 작가 뭐냐면 전지현 얘기하는 전지가 아니고 모두 전자의 RG자입니다. 모두 알아요. 누가? 작가란 놈이 전지적 작가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안다는 건 얘가 심리묘사가 있는 거야. 관찰자는 관찰만 하니까 심리묘사가 있을 수 없지.